예, 안녕하십니까. 100년 전쟁이 만든 근대 국가, 교회에서 국가로 네 번째 강의죠. 자, 고려대학교의 홍용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강의의 주제를 제가 좀 원래 이제 계획표와 좀 다르게 또 만들어 놨는데 제목을 전쟁과 내전 그리고 이제 봉기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분량만큼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1350년에서 1399년까지가 이 네 번째 강의 슬라이드 또는 PPT 자료를 통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밑에 이제 보면은 14세기 후반 끝없는 파국에 빠진 프랑스, 끝이 없습니다. 1364년까지 굉장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파국을 보게 되고, 하지만 이제 60년대 이후에 70년대, 80년대를 가게 되면서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잉글랜드가 전혀 이제 파국의 이제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프랑스의 어떤 파국을 다시 회복해내고 다시 왕권을 세웠던 사람이 이제 샤를 5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제 별명은 예전에 필립 4세의 이제 별명이 미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현명왕입니다. 별명이 현명왕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위기 탈출을 했는지,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잉글랜드에서는 어떤 그 위기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좀 너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될까봐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다루게 되는 이 100년 전쟁은 크게 네 가지 국면 또는 네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오늘 좀 보게 되는 1337년부터 1364년까지가 1단계. 그 다음에 64년부터 1399년까지를 2단계. 두 번째 국면이죠. 세 번째,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세 번째 단계 또는 세 번째 국면은 1399년에서 1429년. 그리고 마지막 단계, 4단계가 이제 마지막 국면이 이제 29년부터 53년입니다. 대략 보면 한 30년 정도 됩니다. 30년 전후로 해서 약 30년의 그 기간을 두고 네 번의 어떤 국면 전환이 있게 되고, 이때 이제 국면 전환에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게, 자, 지는 쪽과 이기는 쪽이 이제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국면에서는 우리가 저번에도 보고, 우리 좀 이따가도 더 이제 이어서 보게 될 프랑스가 패배하는 기간입니다. 계속 패배해요. 패배하는 이 국면에서는 항상 이 패배를 당하는 나라 쪽에서는 내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봉기가 일어납니다. 1단계만 그러냐? 2단계 때는 이제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잉글랜드가 이제 패배를 계속해서 연이은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 이제는 잉글랜드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이제 내전이다 싶어서 이제 반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국식으로 보면 반정이라고 부르는 패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다시 프랑스가 패배하고 위기에 처하고 마찬가지로 봉기와 내전을 겪게 되고, 4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니까 잉글랜드가 패배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데, 바로 이 패배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내전이 바로 장미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장미전쟁은 이제 사실 이제 100년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쭉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지도는 이제 1360년대에 잉글랜드가 이겨서 프랑스가 한때 이제 영토를 굉장히 많이 빼앗겼을 때의 모습이고, 1429년 밑에 있는 지도는 이 3단계의 마지막이죠. 제가 지도를 저런 것만 갖고 왔는데 1429년에 또 잉글랜드가 어마어마하게 이겨서 또 북부 프랑스 파리까지 점령했던 지도가 됩니다. 1360년은 오늘 우리가 좀 다루게 될 테고, 1429년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로 100년 전쟁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과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립 6세 당시까지만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필립 6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0년에 흑사병으로 우리가 끝을 맺었었죠. 아니나 다를까 1350년에 필립 6세도 죽습니다. 필립 6세는 흑사병으로 죽은 건 아니고 이제 노쇠해서 그냥 노환으로 죽었습니다. 1350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바로 앞에 보이는 장 2세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장 1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왕으로서는 첫 번째로 이제 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장 1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예전에 우리가 프랑스 왕위 계승 봤을 때 카페 왕조 중에, 마지막 카페 왕조 중에 루이 10세의 아들,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 죽은 그 아들 이름이 또 장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왕으로 인정을 해야만 그 이후에 왕조들이 다 이제 카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 뭐 태어나서 왕노릇은 해본 적도 없는 그 아기를 장 1세로 치고 이 발루아 가문의 이제 장은 장 2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앞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뭐 프랑스 그 왕위 계승 이제 그 계보도가 있는데, 먼저 이 그림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이 위에 있는 이제 글씨가 있죠. 이제 중세 프랑스어입니다. 장이라는 말, 지금은 H가 빠지게 되는데, 지금 있는 거죠. 불어로 아슈라고 하는데, 제앙 포아드 프랑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보통 이제 얘기되는 건 아마도 이 초성화는 아비뇽에, 그죠? 아비뇽에 갔을 때 시에나 화파 출신의 화가가 그림을 그렸고, 태자일 시절에 그렸을 것이다. 왜? 왕관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뭐 근데 모릅니다. 또 혹시나 왕이 되고 나서 그랬을 수도 있죠, 사실은. 어쨌든 이제 세자일 때 그렸고, 그게 더 이제 많은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중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위에 어떻게 보면 추가로 나중에 프랑스의 왕장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옆에 이렇게 써놓은 게 프랑스 최초의 초상화라고 해놨죠. 그 이제 뭐 로마 제국 이후에 초상화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제작이 안 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1340년대 말쯤에 이제 그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요때 이제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 약간 제일 오래된 프랑스의 초상화입니다. 최초의 초상화는 좀 약간 이제 과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일 오래된 초상화가 됩니다. 옆모습을 그렸죠. 이게 이제 로마 제국, 이제 로마의 동전을 보게 되면 황제들 옆모습을 그린 동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로필이라고 하는데, 옆면에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그걸 이제 로마 황제처럼 옆면을 그린 그런 이제 초상화가 되는 것이죠. 뭐 그림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 굉장히 많긴 하지만 우리는 100년 전쟁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2세는 필립 6세의 아들로서 이제 당연하게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필립 6세와 다르게 필립 6세는 이제 뭐 선출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장 2세는 이제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들이니까 왕 된 거 당연하고 혈통이니까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루아 가문이 프랑스 왕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드워드 3세가 어디 갔죠? 예, 여기 에드워드 3세가 계속해서 이제 전쟁 상황에 있는 거고, 이제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왼쪽 콕이 있었는데 또 오른쪽 콕까지 또 붙은 거예요. 누구냐면 그 잔드 나바르, 즉 필립 4세죠. 필립 4세의 첫째 아들 루이 10세, 그 딸 잔이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나바라 왕국의 왕위는 필립 5세가 자기는 프랑스 왕 할 테니까 너는 나바라 왕, 여왕이죠. 이제 여왕을 해라. 그건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해서 프랑스 왕위 계승에서 배제시키는 조건으로 요거는 인정을 했어요. 나바라라는 왕국에. 자, 이 잔은 또 이제 뭐 왕실 귀족 가문인 에브레 가문이죠. 그죠? 에브레라는 이제 영지를 이제 백장령을 갖고 있었던 필립 데브레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샤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바라 왕위로는 두 번째 샤를이다 해서 이제 샤를 2세라고 불리는 나바라 왕 샤를 2세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아이가 컸어요. 커서 이제 장 2세가 왕위에 즉위를 했을 때, 이때는 이제 꽤 나이가 많았을 때죠. 중년쯤 됐을 때인데, 이제 막 20살 막 이렇게 된, 18 이렇게 된 이제 샤를 2세가 나야말로, 그죠? 나의 할아버지가 루이 10세고 증조 할아버지가 필립 4세야. 나는 적통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장 2세한테 덤비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장 2세 시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삐거덕대기 시작합니다. 물론 흑사병 때문에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감히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바로 이제 쳐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죠. 감히 쳐들어오지는 못하고 전쟁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앞으로 걸릴 텐데 이제 프랑스도 흑사병 국면에서 벗어나서 좀 뭔가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이 샤를 2세, 그 나바라 왕 샤를 2세가 등장을 해서 특히나 이제 영지가 이 샤를 2세의 영지는 나바라 왕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에브레 백작이었기 때문에 노르망디 근처에 있는 에브레 이쪽 지역에도 자기 영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나바라에 안 있고 주로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이제 정치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이제 장 2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고 어떻게 보면 대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주황색으로 칠해진 여기는 이제 또 그 샤를 2세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그 귀족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장 2세의 정치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파리에 있었던 수많은 관료들 중에서도 필립 6세의 너무나 많은 실책, 그 다음에 장 2세도 거기서부터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은 비슷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이제 불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맞아. 원래 샤를 2세가 왕이 됐었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 2세가 뭔가를 명령을 내려도 말을 잘 듣질 않는 거예요. 장 2세는 분명히 이제 왕위 계승에 있어서는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왕권을 실제로 휘두르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그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곤란한 지경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샤를 2세는 좀 되게 거만하고 이제 굉장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청년이었고 장 2세의 아들인 또 다른 샤를 또 장 2세의 아들도 이름이 샤를입니다. 이 샤를 어떻게 보면 이제 왕세자죠. 왕세자 샤를과 그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의 어떤 수와 비슷한 소꿉동무로 이제 만들어 놨던 거죠. 이 세자 샤를은 아직은 뭐가 뭔지 몰라요. 좀 약간 어벙벙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샤를이 아까 제가 시작했을 때 현명왕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던 그 샤를 5세가 되는 거죠. 사람이 확 바뀝니다, 나중에. 이때 이 장 2세와 다른 그 나바라 왕국의 샤를은 여러 가지를 준동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장 2세랑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자기가 몰래 에드워드 3세랑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왕국을 반으로 나누자. 북쪽은 네가 잉글랜드가 먹어라. 남쪽은 내가 가질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왕국을 분할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 또는 명예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게 이제 발각이 되죠. 이런 이제 회합이 있었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실행은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게 발각이 되고 이제 장 2세는 여기 이제 이런 이 샤를 2세의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준동에 이제 열받은 거죠. 분노가 폭발하면서 이 샤를 2세를 체포하고 그 옆에서 히히덕거리고 있는 자기 아들 샤를 뺨때기를 갈겨버립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350년에서 56년까지 장 2세가 굉장히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루이 10세가 왕이 된 지 1년 반 만에 그냥 테니스 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장 2세도 되게 불쌍해요. 별로 이렇게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카페의 마지막 왕들처럼 별로 이렇게 왕권을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 와중에 잉글랜드는 그 사이에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원정을 준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100년 전쟁을 강의하면서 항상 프랑스를 중심으로 둘 수밖에 없는 게 전쟁터가 프랑스였어요. 물론 잉글랜드 해안가에도 프랑스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굉장히 극심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해안가랑 국토 전역이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죠? 프랑스가 주 무대였어요, 사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56년에 9월 19일 날이죠. 9월 19일 날 드디어 이제 9월 달이죠. 9월 초에 에드워드 3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지 못하고 자기 아들, 이제 왕세자죠. 잉글랜드의 왕세자였던 또 다른 이름의 에드워드에게 자기 아들이죠. 웨일즈 공입니다. 이 웨일즈 공 에드워드에게 원정을 가도록 이제 추진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네 영역이 여기니까, 이 아키텐 지역이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갈색 그 원정로예요. 또 이 프랑스 남부 지방을 한바탕 휩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던 거죠. 여기 아직 요 지역은 아직 잉글랜드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요 지역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텐데. 휩쓸고 노략질하고 장 2세도 지네 아버지처럼 무능해, 바보야, 왕 같지도 않은 왕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돌아가려는 찰나에 또 마찬가지죠. 깔레 저기 어디예요? 크래시에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필립 6세 만난 것처럼 여기서는 에드워드가 장 2세의 군대를 만납니다. 장 2세도 이때 군대를 가까스로 모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잉글랜드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있고 그래서 군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총신분회의, 즉 3부회를 열어서 돈을 걷어달라 호소하고 그러면 신분회의에서 그래 우리 걷어줄게 이걸 해야 되는데 안 걷어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아니 뭐 잉글랜드 아직 안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왜 세금을 벌써 내? 쳐들어오면 낼게. 이겁니다. 계속 태도가.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에드워드 웨일즈공 에드워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웨일즈공 에드워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역사책을 읽으면 흑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이제 블랙 프린스예요. 첫 번째 이게 두 가지를 이제 지적해야 되는데 중세에는 이 당시에는 블랙 프린스라는 거 부르지 않았어요. 나중에 르네상스 시기에 역사를 소재로 한 여러 가지 극이 등장을 하면서 이 에드워드를 블랙 프린스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뭐 기사들이 검은색 갑옷을 많이 입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또 이 지역에서 굉장히 노략질과 약탈을 많이 하고 다녀서 좀 공포스러운 말로 흑사병을 연상시키는 블랙 프린스라는 이름을 그때 당시에 나중에 가서 200년 뒤에 가서야 붙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역 문제인데 뭐 블랙 프린스라고 부르는 것도 뭐 이 당시에 뭐 부를 수는 있겠죠. 그죠? 물론 역사적으로 엄밀하진 않지만 자 근데 이걸 왜 흑태자로 번역합니까? 우리나라 그 용법에 따르면 태자와 세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태자는 황제의 아들이에요. 황위, 제위 계승자가 태자고 왕위 계승자는 세자입니다. 잉글랜드가 제국인가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뭐 대영 제국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굉장히 조그만한 나라예요. 흑세자라고 불러야 돼요, 사실은. 근데 프린스예요. 프린스란 말은 왕자란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군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군주할 때 군. 우리나라가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그 세자를 부를 때 무슨 군, 무슨 대군 이렇게 부르지 왕자 뭐 이렇게 뭐 부르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공식적인 칭호로 본다면 뭐 이제 친근하게는 왕자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도 그런 대군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프린스라는 건. 그러니까 블랙 프린스라고 한다면 암흑공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굳이 번역을 한다면. 자, 어쨌든 그 웨일즈공 에드워드에 대해서 이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장 2세가 가까스로 그냥 뭐 3부에 동의도 안 하는데 자기 비용 들이고 여러 가지 하여간 모아갖고 군대를 어렵사리 끌어 모아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 뿌아띠에 근처에서 또 만나게 됐던 거죠. 자, 여기서 뿌아띠에 전투가 9월 19일에 벌어집니다. 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15세기에 장 프로아사르 연대기를 이제 사파를 그린 건데 뭐 정확한 그림이 아니죠, 사실은.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웠다고 해요. 여기는 저번에 크래시 전투처럼 언덕이 있었던 곳은 아니에요.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고 평야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없지만 평야에 있는 숲이 있죠. 우리나라는 숲이 있는 곳은 대부분 다 산이지만 여기는 그냥 평야지대에 숲이 있고 여기 이렇게 평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숲 그 구탱이에 여기 이제 잉글랜드 군이 프랑스 군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틀어박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프랑스 군이 진군해 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진하게 그냥 칠해진 거는 그냥 보병들이에요. 프랑스에 보병 있나요? 보병 없어요. 다 기사들인 거예요. 보병 따위는 우리는 키우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제 평민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거죠. 평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로 크로스보우맨이라고 되어 있죠. 크로스보우라는 건 석궁입니다.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다 용병들이에요. 자, 잉글랜드군은 보병대가 맨 앞에 있고 뒤에 이제 기사들이 있어요. 기사들 수로 치면 프랑스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장군 부대가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기가
비가 와갖고 또 마침 진창이 된 거예요. 진창이. 자, 그래서 프랑스 기병대가 이렇게 기사들이, 귀족 기사들이 이렇게 오는데 진창에 빠져갖고 말들이 제대로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잉글랜드군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허우적대는 꼴을 보고 야,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활 날리고 갑자기 이제 또 기병대가 옆으로 돌아서 이 옆구리를 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있었던 기사들은 후퇴를 해버리고, 그죠? 후퇴를 해버리고, 장 2세는 후퇴를 못하고 진흙밭에 떨어지고,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포로로 잡힙니다. 이게 이제 뿌아티에 전투예요. 크레시 전투랑 비슷해요. 황급하게, 그죠? 잉글랜드를 쫓아갔다가, 군을 쫓아갔다가, 말도 안 되게 기사의 용맹스러움은 보여주지도 못한 채 패배한 그런 전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크레시 전투에서 필립 6세는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죠. 그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수치다. 이런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 뿌아티에 전투에서 장 2세는 욕을 먹진 않습니다. 예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왜? 기사들은 도망갔지만 장 2세는 끝까지 싸우다가 포로가 된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오히려 도망간 왕을 지키기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하고 뒤로 내뺀 기사들에게, 귀족 기사들에게 엄청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게 되고 장 2세는 그래도 졌지만 끝까지 싸운,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지키려고 한 숭고한 왕이 되는 거죠. 자기 희생한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프랑스 왕들 중에 유일하게 포로로 잡혔던 왕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장군 부대가 있고 보병들이 있고 약간의 이제 말들이 있고, 그죠? 여기에는 이제 말을 탄 기사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죠. 그죠? 프랑스가 쫓겨나가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 2세는 포로로 잡히게 되죠. 왕위에 즉위한 지 6년 만에 포로로 잡히고, 그래서 56년부터 해서 60년까지 4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왕은 왕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삽니다. 별 큰 문제 없이. 대우를 해주는 거죠. 왕으로서. 그리고 이제 60년에는 다시 돌아와서 4년 동안 굉장히 무기력하게 있다가 결국 64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때 딱 1단계가 끝납니다. 자, 다시 이제 56년으로 이제 뿌아티에 전투 직후로 가보죠. 자, 56년에 뿌아티에 전투에서 진짜 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파리에서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이제 다들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죠. 왕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언제나 프랑스에서는 운이 좋게도. 그렇다고 이제 죽은 건 아니니까 또 아들이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제 프랑스에서 이때 이제 필립 4세 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총신분회의, 즉 삼부회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장 2세가 군대 모으자, 그러려면 돈 필요하다, 그러려면 신분회의 소집해서 이제 어떻게 지역마다, 그다음에 계층마다 돈을 얼마씩 부담하자, 이런 거를 호소를 했어도 그때는 모이지도 않다가 이제 장 2세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부르주아들이 특히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신분회의를 개최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신분회의가 개최가 돼요. 성직자 대표, 귀족 대표, 부르주아 대표, 전국에 있는 이 세 신분의 대표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이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정력적인 어떤 연설가 또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앞에 보이는 에티엔 마르셀이라는 사람입니다. 파리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파리에 가게 되면 에티엔 마르셀 가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 관광객들 많이 가는 곳이긴 하죠. 자,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지금 마레지구라고 하는 이제 파리에서 강변의 동쪽에 있는 그 지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오텔드빌이라고 해서 시청입니다. 오텔드빌이란 말이 시청인데 그 시청 옆에 그 센강 쪽을 바라보고 있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보이는 에티엔 마르셀을 보여주는 동상인 거죠.
형동상이고 19세기에 이른바 이제 뭐 부르주아의 어떤 그 성장과 나중에 뭐 프랑스 혁명과 뭐 이런 것들을 이어서 이제 역사관을 만들고 있었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조각을 만든 청동상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정식 그 지위는 파리 상인조합장이에요. 프레보 데 마크샹, 그죠? 상인조합장이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상인조합장이 바로 파리 시장이에요. 파리의 상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굉장히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모여서 자, 우리 대표는 너야라고 이제 선출하면 그 사람이 파리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대부분에 있었던 나라들과 유럽 간의 차이예요. 유럽은 지방 분권이 굉장히 그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극심했기 때문에 권력의 분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의 대표,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자치적으로 선출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이후에 14, 15세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자치권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되지만 어쨌든 파리 시장을 도시민 대표들이 이제 뽑는 그런 이제 전통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이제 조선은 아니지만 조선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한성 부인을 유기전 상인들이 모여서 뽑는다. 나중에 이제 잉글랜드도 마찬가지. 잉글랜드 시장도 잉글랜드에 이제 그 상인들이 뽑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농민봉기 발생하니까 나는 농민봉기가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 봉기군에게 런던 그 성문을 열어줘요. 이런 자치의 전통은 뭐 예전에는 이제 유럽에서 자기네들이 뭐 우리는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자유를 위해서 타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정당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있었지만 사실은 유럽만의 특수한 상황, 지방 분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권력 세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였죠, 사실. 대신에 그 어느 왕이나 어떤 황제도 동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파리 상인조합장, 즉 파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티엔 마르셀이 말빨이죠, 그죠? 연설을 하고 뭐 이제 사람들을 조직하고 내가 뭐 해봐서 아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 욕을 엄청 먹고 있고, 특히 이제 귀족들은 욕을 엄청 먹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 주도권을 아직 미처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대 부르주아 중에 한 명이었던 에티엔 마르셀이 이 논의를 이끌어 나가게 된 거죠. 무능하고 비겁하고 부패한 귀족. 더 이상 옛날에 봉건 시대, 13세기까지 있었던 그 봉건 시대의 귀족들은 죽었다. 엘리트가 엘리트로서의 자질을 다 상실했다. 니네들은 이제 나라를 이끌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성토가 곳곳에서 나와오는 상황에서 이제 에티엔 마르셀. 그 다음에 에티엔 마르셀의 이제 동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로베르 르 꼬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직자 대표를 맡았는데 사실 출신이 또 이 사람도 부르주아 출신이에요. 부르주아 출신으로 성직자로 길을 나아가서 주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국정을 주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자였던 샤를, 아까 이제 샤를 2세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끌려다니고 있었던 그 세자 샤를 아무것도 뭐 할 줄 모르는 그 아이를, 청소년이죠. 그 아이를 너는 국왕 대리인이야 라고 하면서 앉혀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국면에서는 1356년 10월에 이제 개최된 총무신분회의 그 이후에 57년까지는 이 세자 샤를은 이제는 이 에티엔 마르셀의 꼭두각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티엔 마르셀과 로베르 르 꼬크라고 하는 성직자가 둘이 이제 뭐 계획안을 막 추진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자, 무능한 귀족 대신에 부르주아가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금 우리가 거둘게. 니네가 거두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잘. 우리가 거둘게. 안 내려고 했던 사람도 우리가 이제 운영한다 그러면 낼 거야. 두 번째, 자, 그리고 관리 임명권도 우리가 가질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재정 인사권을 자기네들이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니네들 돈 갖고 어떻게 뭐 해본 적이 없잖아. 돈을 좀 짜임새 있게 제대로 써본 적이나 있냐?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우리는 그런 게 전문이야. 에티엔 마르셀의 생각은 그거죠. 귀족들이 무능하게 막
펑펑 해프게 쓰고 있는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에티엔 마르셀이 이제 56년 10월을 지나서 이제 겨울 때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을 모아서 과반수의 이제 이야기들을 모아서 57년 3월 봄에 그죠? 왕국 개혁을 위한 대칙령을 반포해요. 그죠? 그랑드 오르도농스라고 하는데 에티엔 마르셀이 기획하고 그죠? 기획은 에티엔 마르셀이 했어요. 근데 이제 도장 찍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사인하고 도장 찍는 건 세자 샤를이 국왕 대리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샤를은 뭐 아무것도 잘 몰라요. 꼭두각 신 거죠. 반포를 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에티엔 마르셀이 추구했던 건 부르조아가 주도하는 신분회의, 그 다음에 신분회의가 주도하는 정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보다 더 급진적으로 일종의 의회주의 운동을 펼친 거죠. 더 급진적으로. 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장 2세와 대립을 했었던,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포됐었던 나바라 왕 샤를 2세를 석방합니다. 적절한 기회에 봐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증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해요. 근데 세자 샤를도 점점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다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에티엔 마르 부르주아 평민이에요, 사실은. 그죠? 귀족도 아니고 평민 출신인데 귀족만큼 부유하게 된 평민이에요. 이 평민이 자기네들이 수백 년간 지켜왔던 귀족들의 어떤 신분 체제라든가 아니면 권위, 권력 이런 거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57년 그 대칙령을 반포한 이후로도 뭐 이게 뭐가 잘 안 굴러갑니다. 뭐 여전히 이제 그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이제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이제 58년 2월에 이제 겨울이죠. 이제 클라이막스를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 에티엔 마르셀의 이제 봉기는. 진짜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신분회의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정을 주도했다면 아예 이제 파리의 시민들을 부추겨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에티엔 마르셀이. 개혁안 이제 제대로 좀 하자. 1년 전에 우리가 꽝꽝꽝 했던 거 제대로 좀 하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세자가 머물고 있었던, 왕국 내 세자가 머물고 있었던 침실로 쳐들어갑니다. 이거 한다고 해, 빨리 제대로. 하고 세자를 협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자 옆에 이제 일종의 보디가드죠. 보디가드처럼 세자를 보필하고 있었던 두 명의 대귀족들이 있었는데, 대귀족들이 이제 무엄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에티엔 마르셀을 꾸짖었겠죠. 제지하고. 에티엔 마르셀 측근들이 죽여버립니다. 그 두 명을. 세자 샤를은 아직 20살도 안 됐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 측근들이 죽으면서 뿜어낸 피를 온몸에 이제 맞는 거죠. 얼굴에 이제 피칠갑을 한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에티엔 마르셀이 자,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오면서 이제 뭘 씌워주냐면 머리에 파리시를 대표하는 모자를 씌워줘요.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의 국기를 보면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있죠. 그걸 뭐 자유평등 박애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는 파리시 문장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뉘어진 세로로 딱 갈라진 파란색과 빨간색 문장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왕을 상징하는 하얀색을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렇죠? 입헌군주정 맨 처음에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얀색이 빠졌을 때는 빨간색과 파란색만 합쳐져서 파리시의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시기의 색깔을 갖고 있는 모자를 강제로 씌우고 발코니에 밀어 넣어서 자, 너 에티엔 마르셀한테 동의한다고 손 흔들어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이제 지금 14세기 얘기인데 프랑스 혁명 못지않죠. 자, 그래서 샤를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두 측근도 살해되고 뒤에 이제 봉기한 이 세력들이 막 칼 들고 우아우아 하고 있는데 손 흔들 수밖에 없죠. 모자 쓰고. 자, 그렇게 모자를 쓰고 손을 흔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티엔 마르셀은 일단 자기 개혁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안심을 어느 정도 하고 자기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57년부터 해서 계속 문제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주도해서 신분회의를 꾸리고, 그리고 이 신분회의에서 전국에 걸쳐서 세금 걷자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어떤 그 부르주아들이나 아니면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금 잘 내줄 줄 알았어요. 안 거치는 거예요, 세금이. 의외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세금이랑 국가가 거두는 세금이라는 것이 아직도 파리에서는 이제는 이제 전쟁 상황이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세금, 국가 재정이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납득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각 지역에서는 아니 그걸 왜 우리가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국가한테 내야 되는 세금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공성 세금과 다릅니다. 왕이 어떤 한 영역을 정복해서 정복자로서 니네들은 나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라는 의미로 내는 세금과 그런 세금이 있는 거죠. 그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건 이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왕권이 취약해요. 프랑스 계속 왕권 취약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복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각 지역의 유력자들에게 우리 십시일반 합시다. 설득을 해서 거두는 세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세금의 원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세금은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티엔 마르셀은 예전 부르주아들 같았으면 우리가 세금을 왜 내라고 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제 14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금 내야지가 됐지만, 이건 에티엔 마르셀처럼 파리의 중앙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고, 지방에서는 아직도 내가 세금을 왜 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외국인이 쳐들어왔는데 유엔에서 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말고 세계 정부를 위해서 또 세금을 또 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내겠어요, 그거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이제 그 국가 세금이 잘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에티엔 마르셀의 어떤 그 정부 운영도 여러 가지 이제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 틈을 타서 이제 2월 달에 엄청난 모욕을 겪은 거죠. 세자 샤를은 5월 전에 이제 파리를 탈출합니다. 4월 말 5월 초에 이제 파리를 탈출해요. 몰래. 그리고 5월에 샹파뉴 지역에 있는 꽁피에뉴라는 곳에 가서 신분회의를 따로 개최합니다. 이때 신분회의는 주로 자기를 지지하는 귀족들을 불러 모은 자리였어요. 그렇죠? 자, 프랑스 지도를 잠깐 다시 돌려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요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파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쪽 샹파뉴와 부르고뉴 이쪽 지역 귀족들은 전통적으로 충성스러운 친발루아파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쪽 귀족들을 이제 모았던 거죠. 반면에 귀족이지만 이 노르망디 쪽에 있거나 저 플랑드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플랑드르는 이제 뭐 친 프랑스 왕 쪽으로 넘어갔지만, 주로 이제 노르망디나 브르타뉴 이쪽 서쪽에 있는 귀족들은 프랑스 왕권에 좀 반대하는, 저항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기 아까 나바라 2세가 자기 측근들을 끌어 모았었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동서 간의 어떤 정파적인 그런 그 견해가 서로 달랐던 거죠. 발루아 가문을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동쪽에 샹파니와 부르고뉴에 있는 이제 그 귀족들을 끌어모아서 세자 샤를이 이제 회의를 개최하고, 에티엔 마르셀을 저렇게 둬서는 그냥 안 되겠는데 파리를 포위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티엔 마르셀 본기로 지금 전쟁에서 잉글랜드한테 져서 왕은 끌려가고, 이제 뭐 에티엔 마르셀이 또 파리 시장인데 대들기 시작하는데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아까 지도에서 파리 북부 지역이 있어요. 또 다시 지도를 넘어갑시다. 파리 지역, 지금 여기 황토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있었던 농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요. 58년에. 그죠? 아까 그러니까 58년 2월에 막 손흔 들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죠? 세자 샤를이 에티엔 마르셀과. 그 직후에 그 5월 달에 이제 세자 샤를이 빠져나간 그때쯤에 5월 달입니다. 그때 이쪽 지역에 황소색으로 칠해진 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 보면 황토색 자크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프랑스에서 자크리의 봉기 또는 자크리의 반란 뭐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 되는 거죠. 같은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58년에. 자, 자크리란 무슨 뜻이냐? 자크들의 무리란 뜻이에요. 그죠? 영어로 하면 잭커리가 되죠. 그죠? 자크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잭이라는 이름도 되고 제임스라는 이름도 됩니다. 그죠? 자, 자크는 뭐냐? 그죠? 농민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뭐 갑돌이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크리의 봉기 이름은 갑돌이들의 반란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진원지는 파리 북동부의 보배지고 파리 주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퍼져나가는데 이 농민 반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흔히 못 먹고 못 살아서 나나 보다. 근데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반란이 일어나거나 봉기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분홍들의 지역이에요, 여기는. 흑사병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번에도 흑사병 끝나고 흑사병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헐값에 땅을 매입해서 엄청나게 성공한 평민 출신이지만 원래는 농노였다가 해방되고 부유하게 된 분홍들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자유민 또는 분홍의 이제 지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통신분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해서 세금 내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세금 내요. 자, 그런데 항상 보면 귀족들이 자기네들 무시해요.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56년에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엘리트 귀족들은 엘리트로서의 국가 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58년에 이 자크들의 무리, 즉 분홍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된 거죠. 봉기를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은 왕정을 뒤엎자 또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왕을 보필하겠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무능하니까. 엄청난 자부심인 거죠. 귀족들은 무능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부유한 그 농민들, 떳떳한 우리 이 농민들이 왕의 어떤 그 측근이 돼서 국가를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 뜻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티엔 마르셀과 생각이 비슷한 거죠. 에티엔 마르셀은 도시에서 도시 부르주아로서 이제부터는 귀족들 무능하니까 내가 평민 출신인 내가 마찬가지로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특히나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은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그 분홍이 되긴 했지만 끊임없이 지도를 보면 그 위쪽에 이제 영국군이 언제든지 잉글랜드군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항상 이제 전쟁으로 인한 위협을 받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크리의 봉기가 일어났던 거죠. 자, 패전 책임을 지는 귀족들을 처벌하자. 그리고 분홍들도 정치에 참여하자. 우리도 세금 내는데 정치에 참여해야지. 자, 5월 28일 날 시작했다고 해요. 그죠? 이때 이제 이 봉기군의 우두머리는 기욤 까르리라는 사람이라고 이제 전해집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의 기록에 대해서는. 자, 급격하게 세력을 팽창하고 이 지방에서 그죠? 귀족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죠? 길 가던 귀족 있으면 잡아다 패는 거예요. 그죠? 도끼로 찍어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파리까지 진군합니다. 파리에 가면 누가 있어요? 세자 샤를이 탈출해서 이거 어쩌나 그러고 있었던 에티엔 마르셀이 파리시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파리에 있는 에티엔 마르셀과 연합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요게 파리죠. 그죠? 자, 이 이제 농민들을 보고 에티엔 마르셀은 주저하죠. 나도 평민 출신이지만 그렇다고 저런 글도 모르는 애들과 연합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같은 평민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도 마찬가지죠. 파리 시민들이 막 봉기를 해서 그죠? 7월 14일 날 바스티유 함락하고 그래서 뭐 신분의 그 부르주아 대표들이 어떻게 그 힘으로 자기네들 이제 개혁 프로그램 추진하지만 결국 정한 게 뭐예요? 능동시민, 수동시민 나눠놓고 정치 참여는 자기만 하게 하는 거죠. 왜? 이 일반 민중들이 무슨 글을 한다고 글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정치야 이거죠. 똑같은 마인드예요. 그죠? 에티엔 마르셀도 주저합니다.
그 와중에 이 자크리들은 나바라 왕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합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팽창을 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귀족들은 막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제압할 수 있었던 건데, 이 마음 먹고 이제 그 농민봉기를 제압하려고 하는 기사들의 군대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냥 허망하게 그냥 다 죽는 거죠. 결국 멜로라는 곳에서 샤를 2세, 이제 뭐 그 에티엔 마르셀이 풀어줘서 자기 세력을 결집하고 있던 나바라 왕 샤를 2세, 이까지 것들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밟아버리는 거죠. 대학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샤를 2세라는 사람은 그 신분제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고리타분한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 백성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반란군이고 무지렁이들이고 밟아버려야 할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자, 뭐 귀족들이 느낀 위협과 공포를 반증한다. 너무나 처참하게 대학살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나중에 정권을 다시 되찾은 세자 샤를은 이 단순 가담자들한테는 모두 다 사면장을 배포해요. 용서해줄게. 우두머리격만 되는 사람만 없애고, 뭐 그런 사람들 다 이미 죽었죠, 사실은 샤를 2세한테. 근데 이제 세자 샤를은 다 사면해줍니다. 이따 보겠지만 에티엔 마르셀도 다, 그쪽도 단순 가담자는 다 사면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중들이 봤을 때,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 샤를 2세랑 세자 샤를은 정말 다른 사람인 거예요. 샤를 2세는 꼰대 귀족의 대표가 되는 거죠. 세자 샤를은 자비로운 군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세자 샤를의 전략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제 일반 민중들이나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나 모두 왕권에 순응시키는, 알아서 머리 숙이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크리의 봉기는 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도 채 못 갔어요. 그리고 괴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짧게 벌어졌지만 중세 농민봉기의 어떤 한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가면 바로 한 23년 후에 1381년 잉글랜드 농민봉기에도 그대로 얘기가 되고, 15세기 넘어가게 되면은 뭐 보헤미아에 있었던 후스 반란이라든가, 아니 후스 전쟁이라든가, 더 이제 가게 되면 나중에 종교개혁 때죠. 종교개혁 당시에 토마스 민처가 이끄는 독일 농민전쟁, 얘까지 비슷한 유형의 이런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그것 농민봉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크리의 봉기는 허망하게, 그러면 짧고 굵게, 그죠? 그 이름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6월에 이제 농민군과 이제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된 거죠. 샤를 2세가 뭐 주저하고 있을 때 샤를 2세가 에티엔 마르셀이 마음을 먹기도 전에 그냥 자크리를 다 밟아버린 거예요. 대학살극을 펼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샤를 2세가 야, 너 누구랑 놀려고 했던 거야? 나랑 놀아야지. 라고 하면서 샤를 2세가 그 에티엔 마르셀에게 다가오는 거죠. 실질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궁지에 빠진 에티엔 마르셀은 결국 샤를 2세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영향력이 역자인데 역으로 됐네요. 그냥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꽁피에뉴에서 귀족들 모아서 군대를 이끌은 세자 샤를이 6월경에 이제 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로를 끊어버리고 여러 물자 보급이나 식수 공급을 중단시켜버려요. 이게 한 2달 갑니다. 2달이 안 되죠. 그죠? 7, 8월, 2달 됩니다. 그죠? 2달 동안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정규군도 아니에요. 파리에 있었던 민병대는 정규군도 아닙니다. 그죠? 귀족과 싸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싸운 경험도 별로 없어요. 플랑드르의 도시 부르주아면은 다를 텐데, 여기는 뭐 왕의 군대랑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불안하죠? 극도의 긴장감이 이제 2달 동안 하루하루 매일 펼쳐지게 됩니다. 나바라 왕 샤를 2세가 도와준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에티엔 마르셀도 그 영향력을 받고는 있지만, 완전하게 이제 뭐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병대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돈으로 우리 용병을 고용해야지 라고 했는데, 가장 이제 측근에서 고용할 수 있는 용병은 또 잉글랜드 출신 용병들이었어요. 또
지금처럼 애국심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잉글랜드 출신 용병을 또 고용해요. 결국에는 7월 말에 이르러서는 에티엔 마르셀의 지도력에 회의를 품는 파리 시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네 말 따르면 우리 다 끝날 것 같은데? 네가 하라는 대로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파리 시민들이 이제 서서히 어떻게 보면 에티엔 마르셀 파벌에서 이탈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에티엔 마르셀이 밤에 이제 순찰을 돌고 있을 때,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제 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7월 31일 에티엔 마르셀은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는 극도 이제 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되고 그 얘기를 들은 샤를 2세는 이때 파리에 있지 않았어요. 파리 북부에 이제 생드니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파리에서 일단은 도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망디로 가버리는 거죠. 아까 자기 이제 부하들이 있었던.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파리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세자 샤를과 그 귀족의 군대가 파리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탈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자 샤를은 파리를 다시 장악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순 가담자 대대적으로 사면합니다. 에티엔 마르셀의 봉기, 그 다음에 자크리의 봉기 참가했던 사람들 다 사면이에요. 어차피 덤빌 수 없다고 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티엔 마르셀 봉기, 그 다음에 자크리의 봉기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귀족이 아닌 일반 평민들이 프랑스 혁명 이전에 과감하게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뭐 왕후장상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민으로서 정치 참여하겠다는 얘기예요. 흔히 이제 자크리의 봉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비슷한 그 농민 봉기 또는 이제 어떤 평민들 또는 이제 억압받는 자들의 봉기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3세기죠. 우리나라는 그 누구예요? 그 무신 정권 당시에 만적의 난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만적이 뭘 얘기했죠? 뭐 이것도 고사성어에 나오는 거지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비슷하다 그래요. 하나도 안 비슷합니다. 자, 이제 보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1381년 농민봉기 때도 보겠지만 이 농민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왕후장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평민으로서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만적은 왕후장상이 되겠다는 소리죠. 굉장히 다른 생각이죠. 신분제 그대로 유지한다는 생각이에요. 여긴 신분제 없앤다는 얘기죠. 같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이게 그래서 뭐 서양이 더 잘난 거냐, 뛰어난 거냐 이런 생각들은 기독교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신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생각. 일신교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역사적인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1358년에 이렇게 해서 에티엔 마르셀의 봉기, 그 다음에 자크리의 봉기 모두 다 무위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세자 샤를이 파리에 돌아와서 또 총신분회의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왕권의 어떤 뭐 아직 자기는 왕은 아니지만 세자로서 왕권의 어떤 존엄함을 다시 한번 이제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자, 잠깐 이제 요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뭐냐면 아버지를 어떻게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장 2세는 잉글랜드 여기에 있다가 잉글랜드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잉글랜드가 맨 처음 여기 붙잡아 놓고 있다가 뭐 여기에서 싸웠으니까 여기 붙잡아 놓고 있다가 나중에 런던으로 갔죠. 뭐 런던에서도 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개인 저택 주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어떻게든 다시 파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 왕과 협상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프랑스 왕이니까. 그죠? 에드워드 3세랑 협상을 하는데 문제는 파리에 있는 자기 세자가 이끄는 총신분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몸뚱아리만 있지 국가 재정은 여기 있는 거니까. 뭐 배상금을 받아내든 뭐 여러 가지 조약의 조건을 해야 되는데 장 2세는 참 맨 처음에 굉장히 유능한 왕으로 시작할 것만 같았는데 이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엄청나게 하여간 자기 몸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자, 땅도 내주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줄 테니까 일단 나 풀려나게 해줘. 조약 조건을 자기가 그렇게 막 써놔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자가 있는 파리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협상해서 나 풀어주게 해. 빨리. 그래요. 세자 샤를이 받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왕의 대리인으로서 왕권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영토를 내준다고? 이렇게 많은 배상금을 내준다고? 세자 샤를과 그 샤를 밑에 있었던 그 수많은 친분회의, 뭐 성직자, 귀족, 부르주아 다 반대예요. 장이세 열받습니다. 감히 아들이 나 풀려나는 걸, 포로에서 풀려나는 걸 반대해? 그죠? 화가 나죠. 그죠?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한 불신감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제 장 2세의 말도 안 들으니까 에드워드 3세가 다시 한번 그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떠나요. 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이때 이제 세자 샤를이 방비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약점이죠.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3세가 잘못한 게 뭐냐면 겨울에 원정을 왔어요. 겨울에. 보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추운데 노지에서 자고 어느 한 도시도 점령을 하지 못한 채 그죠? 고생하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죠? 앞에 보이는 것 중에 요 진한 초록색으로 된 게 요때 1359년에 에드워드 3세가 한 원정인데 엄청난 실패를 겪게 되는 거죠. 파리 한번 쳤는데 뭐 패배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서 이 패배 때문에 협상 조건이 완화돼요. 땅이나 이제 배상금 조건이 완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맺어진 조약이 브레티니 조약이라는 거예요. 1360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완화됐는데 잉글랜드한테 양도한다는 땅이 이만큼인 거예요. 다시 아까 브레티니 조약 쪽으로 가게 되면 자, 원래 잉글랜드가 13세기까지 갖고 있었던 땅이 요거였는데 이만큼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 브르타뉴는 거의 지금 친잉글랜드파가 장악하고 있고 지금 장 2세한테 맨날 덤비고 있는 샤를 2세 이만큼 갖고 있고 이만큼도 내달라고 그러고 깔레는 지네들이 점령하고 있고 이걸 달래는 거예요. 브레티니 조약으로. 그래야만 니네 아버지 풀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상금도 엄청납니다. 또. 자, 이 땅 보세요. 이거 뭡니까? 예전에 제가 1강에서 봤었던 헨리 2세가 아키텐 공장령이죠. 아키텐 공장령 갖고 있을 때 영토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존 왕이 갖고 있을 때의 땅을 자기가 상당 부분 다시 되찾겠다는 생각인 거죠. 되찾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때 당시에는 봉건제입니다. 피덜리즘이기 때문에 프랑스 왕의 신하인 잉글랜드 왕이 갖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면 이때 이제 잉글랜드 왕이 주장하는 건 네 봉신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잉글랜드 땅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브레티니 조약이에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자 샤를도 여기에서 오케이를 하고 배상금 주기로 하고 분할 납부죠. 그죠? 어떻게 한꺼번에 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잉글랜드한테 저만큼 영지 양도한다고 하고 1360년에 이 전쟁이 56년에 벌어진 전쟁이 일단되는 거죠. 4년의 기간 동안 정말 어마무지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흑사병 끝나고 6년 만에 다시 전쟁 벌어지고 에티엔 마르셀의 봉기, 자크리의 봉기, 그 다음에 브레티니 조약까지 4년 동안 세자 샤를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훈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360년에 장 2세는 돌아오고 세자는 다시는 이제 대전에 들어오지도 마라. 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이제 일단락된 상태에서 4년 동안 장 2세는 특별히 이렇게 업적도 없이 이제 죽는 거죠. 4년 만에. 자, 이제 장 2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세자였던 샤를이 맨 처음에는 50년대만 하더라도 어리버리였던 이 세자 샤를이 이제 왕위에 즉위를 하고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르사슈, 영어로 하면 더 와이즈입니다. 현명왕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잠깐 이제 막강국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
지도가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되게 비슷하게 쭉 가다가 저기는 없는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을 도피네 지역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도피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피네 지역을 1349년에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필립 6세가 세금 거둔 돈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왕영지로 사요. 어떻게 사게 됐냐면 여기 도피네 지역의 영주가 원래는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영주인데 뭐 전쟁하고 뭐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파산합니다. 자기 수도원 들어가고 저 땅을 자기가 거느렸던 영지를 도피네 지역의 그 영지를 프랑스 왕한테 판 거죠. 그죠? 그 돈 받고 자기는 수도원 가서 여생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죠? 뭐 수도사 이제 코스프레 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산 거죠. 자, 그리고 이 도피네 지역 영주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도팡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백년전쟁 관련된 영화 보면 맨날 우리나라 말로 도팽 나오는 게 그게 도팡이란 뜻이고, 도팡이 바로 도피네 지역의 영주란 뜻입니다. 도팡은 영어로 뭐냐? 도팡은 영어로 돌핀이에요. 돌고래란 뜻이에요. 돌고래는 또 뭘 뜻하냐? 여러분들 이제 뭐 지중해 지역에 보면은 돌고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노아 문명 때 있는 그 벽화부터 보면은 돌고래 벽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원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바닷사람들의 길잡이, 이런 이제 것을 상징하는 동물인 거죠. 즉 뭐냐면 왕은 선장입니다. 배의 선장이에요. 그렇게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 가버먼트라는 말을 쓸 때 라틴어로 구베르나레라고 하면 이제 통치하다는 뜻이지만 더 원초적인 뜻은 배를 항해한다는 뜻이에요. 가버너라는 건 그래서 선장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선장이 국가라는 배를 몰고 나갈 때 그 앞에서 옆에서 가드를 하면서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 그게 도팡인 거죠. 자, 그래서 그 1349년에 이걸 획득하고 나서 50년에 필립 6세가 죽었죠. 자, 그리고 세자였던 장 2세가 왕이 됩니다. 장 2세는 그 전까지의 직위는 노르망디 공작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대군이라고, 그죠? 우리나라 치면 무슨 대군 하는 것처럼, 충녕대군, 양녕대군 하는 것처럼 노르망디 공작.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군자를 붙이는 게 영지를 주는 경우가 많죠. 뭐 남양군 하면은 남양 지역에 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땅을 하사받은. 자, 노르망디 공작이었어요. 가장 이제 정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을 세자한테 줬던 거죠. 노르망디 공작이었던 장 2세가 왕이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막 획득한 지역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여기였던 거예요. 도피네. 그러니까 이제 샤를은, 세손이었던 샤를은 세자로서 제1대 도팡이 되는 거죠. 도피네 지역의 이제 영주로서.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도팡이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브레티니 조약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뭐 이제 정리를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국면입니다. 1337년에 시작해서 1364년에 끝나는 거죠.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다 합쳐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13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아니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쭉 한번 보시죠. 37년에 에드워드 3세의 선전포고로 시작해서 필리스해전, 브르타뉴 공위계승전쟁,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에드워드 3세 원정과 크랜시 전투 끝나면서 깔레를 함락하고, 그 다음에 흑사병. 프랑스에서는 이제 흑사병, 프랑스 잉글랜드는 48년부터 본격적인 거죠. 자, 그리고 필립 6세 죽고, 오늘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10년간의 14년 동안에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저렇게 필립 6세에서 장 2세로 바뀌었고, 잉글랜드는 내내 계속 에드워드 3세예요. 굉장히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이 지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에드워드 3세. 자, 두 번째 국면. 사실은 64년부터 이제 99년. 이 1399년은 저는 이제 1399년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대강의 내용들은 비슷해요. 그렇죠? 자, 이 기간에 있었던 걸 미리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개괄을 하면 프랑스가 승리하는 기간이에요.
시기예요. 샤를 5세가 왕권을 회복하고 신성한 왕권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필립 6세가 만드는데 실패했지만 이제 필립 4세를 우리가 봤었던 필립 4세를 계승해서 보다 체계화시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승리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18년의 기간 동안 16년이죠. 그 샤를 5세는 1380년에 죽습니다. 64년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16년의 기간 동안 앞에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만회해요. 건강도 별로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다 만회하고 거의 이제 뭐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거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태종과 세종을 합친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문무 모두에서 승리를 거둔, 뭐 자신의 몸은 약하지만 승리를 거둔 그런 왕이죠. 자, 이 시기는 잉글랜드에서는 또 굉장한 위기가 펼쳐지는 시기였어요. 웨일즈 공 에드워드, 세자죠. 그리고 왕인 에드워드 3세가 연달아 죽습니다. 76년, 77년에. 그리고 10살밖에 안 되는 리처드 2세가 즉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성인이 돼서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는데 하도 못되게 굴어갖고 폐위당합니다. 폐위는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을 대신 내세울 만한 인간이 이제 어떤 인물이 있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처드 2세가 이제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잉글랜드에서는 아까 프랑스에 있었던 자크리와 비슷한 잉글랜드 농민 봉기가 1381년에 발발을 합니다. 사정되기 비슷합니다. 국가 세금이 문제예요. 영주들이 괴롭혀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 세금이 문제예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못 다룰 것 같은데 사실은 요 시기에 있었던 게 바로 아비뇽 교황 시대는 끝이 나고 교회 대분열이 시작되는 그 시기죠. 1378년에. 네, 오늘 강의에서는 좀 다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면도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 슬라이드 45장 중에 지금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지금. 자, 샤를 5세입니다. 1360년부터 64년이죠. 64년입니다. 64년부터 80년까지. 자, 왕국의 회복.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한 건데 구체제의 시작. 여러분들 맨날 뭐 유럽의 역사 보면 구체제가 몰락한 건 잘 아시죠? 1789년 5월 5일이죠. 5월 5일 몰락했다. 아니 7월 14일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과 함께 구체제는 몰락했는데 구체제는 언제 시작한 건지 모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제라는 명칭 자체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니까 엉시형 회심이란 말이 나중에 붙여진 거니까 뭐 시작을 누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제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이 샤를 5세입니다. 자, 뭐 이것만 상징적으로 이것만 생각해도 그래요. 7월 14일 날 무너진 게 뭐죠? 바스티유죠. 바스티유 세운 사람이에요. 세금 문제 때문에 났었죠. 절대 왕정의 세금 정책이었죠. 뭐 그거 문제는 이제 났는데 절대주의를 맨 처음 시도한 사람이에요. 절대주의란 건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제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의회나 신분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체제. 이게 절대주의예요. 이거 시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체제의 시작인 거죠. 자, 샤를 5세가 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좀 살펴볼게요. 뭐 이제 뭐 크레시 전투니 뿌아띠에 전투니 이런 것들을 이제 대규모로 얘기할 만한 건 없고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면서도 잔잔하게 그냥 잉글랜드군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자, 나바라 왕 샤를 2세가 이제 에티엔 마르셀 몰락하고 이제 뭐 샤를 5세가 즉위한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계속 준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세가 굉장히 약화됐죠. 결국에는 이제 샤를 2세를 굴복시키는 거죠. 1371년에는 신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죠. 너 내 신하야. 그렇죠. 노르망디에 있는 영지를 상대로 너는 내 신하야. 그래서 봉건적인 충성 신설을 맺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1360년대 말에 다시 이제 잉글랜드와 전쟁을 재개합니다.
그때 이제 활약을 펼쳤던 가장 대표적인 장군이 베르트랑 디 게끌랑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끄는 프랑스군이 프랑스 왕국, 이제 브레티니 조약으로 대거 내줬던 그 영토를 다시 수복하고, 사실은 전쟁 초기에 있었던 그 영토마저도 잉글랜드는 상당 부분 뺏기게 돼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약간 요것만 다시 한번 좀 보면, 64년에 이제 랭스에서 이제 그 축성식을 하고, 축성식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했었죠. 축성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파리에 이제 입성하는 엉트레라고 해서 코스 요리할 때 엉트레 얘기 나오죠. 그죠? 이거는 이제 왕으로서 맨 처음 시작하는 코스예요. 파리시에 들어가는 거죠. 입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장면이고, 15세기 그림이에요. 15세기에 있는 이제 그 프랑스 대연대기에 나오는 사파들이고, 이걸 그린 사람은 되게 유명한 왕실 화가예요. 장 푸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르네상스 화가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뒤게 끌랑한테 굉장히 상징적으로 왕의 검을 하사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죠. 이렇게 머리가 없고 머리를 빡빡 밀고 동그란 머리를 하고 있으면 다 뒤게 끌랑입니다. 중세 그림 중에 저런 사람 나오면 뒤게 끌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보다시피 뒤게 끌랑 죽었을 때도 이 횡화상 보면 머리가 동그래요. 머리숱 좀 별로 없고. 요걸 샤를 옷에 보면 되게 병약하게 생겼죠. 힘이 없고 머리숱도 별로 없고 되게 하여간 장 2세는 막 그 포아티에 전투에 직접 나갔던 그런 왕이라면 샤를롯에는 전쟁에 못 나가요. 몸이 너무 허약했대요. 뭐 혹자는 이제 이 세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독살의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프랑스는 그럼 어떻게 잉글랜드군에 대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아니 롱보우 그 장궁이랑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잉글랜드가 더 우세였던 게 크레시 전투나 포아티에 전투에서 나타났던 거 아니냐? 자, 20세기의 전쟁의 가장 큰, 뭐 20세기뿐만 아니죠.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보급이죠. 자, 샤를롯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신분회의도 거치지 않고 세금을 걷어댔어요. 그 돈으로 군대를 유지합니다. 자, 이때 당시 이 샤를 5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거였냐면 봉건적 군역에 기반을 둔 군대예요. 잉글랜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원정을 막 떠나죠. 잉글랜드에서. 그 뭐예요? 40일 안에 다 이거 해결 봐야 되는 거예요. 원정. 봉건적 군역이 40일 내에 끝나야 돼요. 다. 그리고 그 밑에서 40일 넘어가게 되면 나 할 만큼 했어요. 충성 다 한 거. 내가 채워야 될 충성 의무 여기서 끝하고 돌아가도 뭐라고 못해요. 십자군도 그런 거예요. 십자군도 기사로서 40일 복무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돌아왔다 떠났다가 돌아왔다 떠났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40일 내에 그래서 에드워드 3세든 뭐 에드워드 뭐 그 웨일즈 공이든 다 그 40일 내에 승리를 거두고 점령 지역을 만들고 소수의 병력만 남겨놓고 떠납니다. 다시. 그러니까 프랑스 전역을 뭐 감히 이렇게 장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잉글랜드 군이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으니까 40일 동안 그거 해야 되는 건데 못하는 거예요. 졌던 거죠, 계속. 그리고 다시 또 군대 모으는데 힘들고. 자, 근데 샤를롯은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세금 거두면서 돈 모아놓고 그걸로 용병 고용하고 365일 군대를 돌리는 거예요. 1년 내내. 40일만이 아니라. 365일을 군대를 돌리니까 잉글랜드군이 서로 잠깐 이겼다 할지라도 나머지 그 소수 병력을 남기고 한 그 지역을 그 대규모의 프랑스군이 다시 점령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100년 전쟁에서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상의 이제 군사적인 변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사 기술에 있어서는 그죠? 신무기에 있어서는 잉글랜드가 근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기사가 보여주는 충돌에 의한 승리이 아니라 발사체 무기의 우위 시대를 이제 예고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 발사체가 이제 뭐 대륙을 날아다니고 그런 수준으로까지 간 거죠. 반면에 프랑스가 선진적으로 보여준 건 군대를 운영하는 체제예요. 상비군이라는 거죠. 이게 상비군이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상비군이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365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군대가 이런 국왕의 군대는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세금도 예외적으로 국가가 오는 세금도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 내는 데도 목표가 정당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샤를 5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다 그리고 저기 전비로 들어가요. 대부분. 그런 군대를 갖고 있는 프랑스를 잉글랜드가 잠깐씩 모이는 군대로 막아내기란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신분회의에 동의 없는 왕권에 의한 일방적인 과세. 이게 이제 절대주의의 핵심이에요. 루이 14세가 이거 한 거예요. 그죠? 뭐 160년 동안 이제 그 신분회의가 열리지 않은 거죠. 그죠? 이제 절대주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뭐 다 절대주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죠. 의회라는 것 또는 이제 신분회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동되지 않고 마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절대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의회나 신분의회를 전제하고 있지 않은 어떤 그 왕국이나 제국이나 어떤 정치체에서는 그래서 절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계제가 별로 없죠. 조선도 의회가 없었으니까 절대주의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 항구적인 과세, 그다음에 막대해진 국가 재정. 그래서 항구적인 용병을 고용하죠. 이런 걸 우리가 불어로 솔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솔저죠. 솔저와 워리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워리어는 전사예요. 충성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사들입니다. 솔저는 돈이죠. 자, 솔다 또는 솔저의 어원은 솔드입니다. 팔린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외국계까지 다 모아갖고 만든 용병. 이걸 이제 솔다, 상비군으로 이제 상비군 체제에 넣은 거지만 나중에는 프랑스 출신의 사람들로만 구성된 상비군인 거죠. 이게 지금의 근대적인 솔저들이 되는 거죠. 상비군이 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급료를 받고 언제든지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군인.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거죠. 농사하다가 그냥 군대 끌려나가고 그런 겁니다. 그거는 상비군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샤를 5세 치세 프랑스 영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뭐 하여간 1380년대까지, 죽을 때까지, 영토 회복이 이루어져서 여기, 브레스트 주변, 그 다음에 여기 보르도, 그 다음에 여기 바이온, 요 정도만 남겨놓고 다 뺏긴 거예요. 프랑스한테 다시. 자,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에서 그 에드워드 3세의 이제 지위가 굉장히 말년에 갈수록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 보이는 건 이제 라 호셸이라고 불리는 곳, 그렇죠? 보르도 밑에 보르도 근처에 여기군요, 그렇죠? 여기 라로셸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해전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사자가 있고 백합이 있는 거 보니까 프랑스 왕권도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잉글랜드 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프랑스군이 아니에요. 여기는 카스티아 군입니다. 카스티아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카스티아가 프랑스 편이었어요. 보르도 위에 이제 라로셸을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카스티아 해군이 와서 도와주는 장면이죠. 잉글랜드를 공격하고. 자, 이런 것들이 샤를 5세의 업적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를 5세에 관련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왕권의 회복 관련해서 파리시를 다시 한번 정비한 거죠.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파리시, 중세 파리시를 이제 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제 구현해낸 거죠. 새로운 건축물들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파리시의 영역을 확장합니다. 원래 파리시는 저번에 얘기했던 필립 2세라는 왕 때 여기까지만 딱 성벽을 둘러놨어요. 북쪽 지역에 우한이죠. 세는강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방향 쪽에서 좌안, 우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안이 남쪽, 우안이 북쪽이 되는데 북쪽을 이렇게 둘러놨는데 그 뒤로도 이제 새롭게 마을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더 넓게 중세 루브르 성을 포함해서 더 넓게 크게 파리시를 확대하고 성벽을 둘릅니다. 자, 그리고 루브르 성. 이게 이제 필립 2세 때 만들어 놓은 루브르 성을 다시 재정비하고 여기에 왕립 도서관을 만들어요. 이 왕립 도서관이 지금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기원이죠. 아마 바티칸 다음으로 서양에서는 바티칸 다음으로 제일 규모가 큰 도서관이 될 겁니다, 아마. 물론 요즘에 나온 책을 치면 모르겠지만 오래된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뱅센성이라고 여기 이제 보이진 않지만 저쪽 이제 이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뱅센 숲에 성을 세우기도 하고 지금 이쪽에 요게 지금 바스티유입니다. 요게 그죠? 이게 바스티유예요. 자, 지금 규모로 좀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파리시가 이거예요. 회색으로 7번 테두리로 있는 게 현재의 파리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착각할 수 있는 게 런던, 뉴욕, 파리, 도쿄, 서울 뭐 그런 대도시들은 다 규모가 비슷하겠지. 아닙니다. 파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런던, 뉴욕, 서울은 20세기 도시예요. 파리는 19세기 도시입니다. 자, 이 지금 7번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파리시의 면적은 서울의 한 6분의 1?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남 3구 합친 거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넓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파리 주변에 이제 그 외곽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거 합치면 서울만 해져요. 그런 걸 이제 그랑 파리라고 요즘엔 또 부르기도 하죠. 자, 그게 7번이 지금 현대 파리라고 한다면 지금 1번은 이제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시대섬 주변에 이제 그 사이트고 지금 2번 테두리가 필립 2세 때 아까 봤던 그다음에 3번 이렇게 까만색으로 성벽 두른 게 샤를 5세예요. 지금 파리시와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턱도 없이 작죠. 뭐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비슷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얼마 이후에 생기는 지금 이때보다 한 20년 뒤면 조선이 건국됩니다. 그죠? 자, 그 한양보다는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직접 걸어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직선으로 가면은 1시간이 안 걸려요. 제가 한번 그 옛날에 프랑스 가서 그걸 해봤어요. 이거 한번 다 돌기. 그대로 이제 길로 남아 있어요. 그죠? 뭐 하루 걸렸어요. 좀 오전에 여유 있게 출발을 해서 저녁 한 대여섯 시니까 끝나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데도. 이렇습니다. 자, 요 3번 14세기 말에 세운 그 성벽이 이제 샤를 5세가 세운 거죠. 이런 거죠. 루브르, 이게 이제 필립 2세 때 세운 건데 여기에 이제 도서관을 세웠던 거고 한 1000권 정도가 있었어요. 책이. 야, 도서관에 1000권이면 적은 거 아니야? 책의 퀄리티가 다르죠. 지금은 뭐 대량으로 막 찍어내니까 책값이 어떻게 보면 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의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뭐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해리포터 보면 나오는 마법 책들 있죠?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권이에요. 그리고 그 책 값은 웬만한 대저택 한 책 값과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도 금으로 이제 막 색칠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걸 1000권 갖고 있었다는 건 집 1000채 갖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루브르 궁에 이제 넣어 놓은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부아드 뱅센 숲으로 가면 이렇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대한 그 던전, 동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는 뱅센 성도 세워놨죠.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루브르를 가면 루브르 박물관 그 루브르인가? 맞습니다. 이거 두시고 그 위에 르네상스식으로 다시 지은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루브르 궁전의 시초예요. 그리고 이제 17, 18세기에 점점 덧대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루브르 박물관으로 쓰이는 그 루브르 궁전이죠. 그래서 15세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루브르 박물관 지하에 가면 이런 털을 발견하고 있어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통형 그 기둥들, 타워들의 흔적인 거죠. 자, 이렇게 도시 정비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자, 왕권 중심의 정치 문화의 확산, 신성한 왕권 이데올로기를 만든다. 뭐 클로비스를 그죠? 그 로마 시대 끝나고 이제 뭐 프랑크 왕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얘기하는 클로비스가 왕으로서 이제 그 뭐 인정을 받는 게 성자 레미, 랭스대 성당 주교였어요. 성자 레미가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신성한 기름병, 성유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로 이제 프랑스 왕에게 이제 기름을 이렇게 찍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늘로부터 선택된 왕이다. 그거는 진짜 옛날에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 대단한 게 마르질 않아 그러는 거죠. 마르지 않는 성유병. 그거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하늘에서 직접 가져온 거. 이런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왕은 루이 9세 이후로 보여주듯이 신성한 혈통이야. 그렇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성유병을 찍어 바르는 축성식이 끝나면 프랑스 왕의 혈통과 합쳐져서 이건 이제 초자연이고 은총이죠. 이거는 자연입니다. 은총과 자연, 아주 특별한 은총과 아주 특별한 자연이 만나서 어마어마한 기적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프랑스 왕의 연주창 치료 능력이에요. 마르크 블로크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역사학자가 옛날엔 미신을 왜 이렇게 믿었지? 이걸 이제 그 연구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왕이라는 책을 썼었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때 이제 프랑스 왕이 가졌다고 하는 능력, 그게 연주창이라고 하는 피부병을 낫게 한다는 능력이에요. 뭐 사람들 만져주면, 안수를 해주면 그게 낫는다는 거예요. 뭐 나을 수도 있어요. 뭐 방문한 사람들한테 이제 동전 주고 그러면 그걸로 잘 먹고 그래서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왕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나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연주창 치료 능력은 잉글랜드에도 있었는데 잉글랜드는 빠르게 르네상스 이후에 없어졌고 프랑스는 계속해서 남아요. 프랑스 혁명을 했는데도. 이 연주창 치료 그 세레모니를 마지막으로 한 건 샤를 10세입니다. 1815년에서 30년 왕정 복고, 그러니까 시민왕 루이 필립 있기 전에 그죠? 부르봉의 그 반동을 철저하게 몸으로 구현했던 샤를 10세 때 이걸 마지막으로 해요. 참 반시대적인 인간인 거죠. 그 다음에 백합 문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딱 새송이 앞에 보이는 걸로 굉장히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그 백합밭 같은 게 아니라 새송이 백합으로만 딱 만들어요. 왜? 삼위일체. 파란 바탕은 이 파란색은 성모 마리아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왕권의 이미지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명왕 이미지를 퍼뜨려요. 자기는 몸이 너무 허약해요. 그래서 나가서 뭐 아버지처럼 싸우고 이런 거 못합니다. 대신에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도서관도 설립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 지식인들을 발굴을 해서 자, 라틴어로 되어 있던 책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도록 해요. 굉장히 많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종대왕의 면모가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세종대왕처럼 글자를 창안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랑 다르죠. 여긴 다 기본적으로 표운 문자니까 라틴어도 표운 문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자가 갖고 있는 벽보다는 낮아요. 라틴어라는 게. 자기네들 말을 표운 문자로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표음이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표이인 한자를 이용을 해서 뭐 이두든 가타카나든 뭐 이런 거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지. 자체적인 표음 문자가 없는 건데 세종이 만든 거죠. 그죠? 뭐 완전 독창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들었던 어쨌든 굉장히 공력입니다. 그거는 대단한 거긴 하죠. 대신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뭐 그런 정도의 그 공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감히 성스러운 언어인 라틴어를 떠나서 프랑스어로 라틴어 서적들을 번역해낸다. 성경 번역도 프랑스어로 해요. 그렇죠? 성경 번역은 이단만 한 게 아닙니다. 왕실에서도 엄청나게 후원합니다. 자,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 제2의 로마인 프랑스어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를 써야지. 이거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16세기 가면 프랑스가 있었던 왕 때 이제 공문서도 모두 프랑스어로 쓰라는 빌레르 코트레 칙령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 점은 또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 만들어 놓고 안 썼는데 공문서로 안 썼죠. 그죠? 언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천대했는데 여기는 우리는 제2의 로마야. 로마에서는 라틴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 왕의 언어가 됩니다. 프랑스어는. 자, 이때 이제 이 프랑스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니콜 오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따 보겠지만 대단한 이제 천재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리고 귀족들 끌어모아서 독서 토론회도 합니다. 그죠? 세종 같죠? 그죠? 그 다음에 현명한 성직자의 지도를 받는 왕이 아닌 왕 스스로가 현명한 존재라는 걸 보여줘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변화의 지점 중에 하나예요. 중세의 왕권의 이데올로기 중에 현명한 왕이 돼야지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왕은 사대부들의 여러 조언들을 잘 받아들여야 왕으로서 이제 자질이 있는 것처럼 중세 때는 서양에서 중세는 성직자들, 배운 사람들은 다 성직자들이에요. 칼 쓰는 게 이제 귀족들이고 공부해서 배운 사람들은 성직자고 이 사람들의 성직자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이 현명한 왕이다. 성직자들의 말을 궁극적으로 따라가면 뭐예요? 교황말 잘 듣는 왕이 그래서 현명한 왕인 거예요. 반면에 이 샤를 로세가 얘기하고 있는 건 난 니네들 지도 안 받고 내가 니네들 성직자처럼 공부해서 니네들만큼 똑똑한 아니면 니네보다 더 똑똑한 더 현명한 왕이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이 이제 현명함이 교황이나 성직자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갖고 있는 지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교회에 종속된 왕권이 아니라 독자적인 왕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3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영국의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왕이었던 원래는 스코틀랜드 왕이었죠. 스코틀랜드에선 제임스 6세라고 불렸던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왕권은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준 거야. 그게 왕권 신수설이죠. 왕권 신수설은 중세 이론이 아닙니다. 근대 이론이지. 왕권 신수설, 절대 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절대 왕권은 신이 부여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홉스의 독창성은 뭐예요? 신이 부여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계약을 통해서 부여한 거야. 이게 이제 독창적인 건데 그게 절대 왕권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자, 어쩌다가 이 시기에 이 샤를 오세를 이거를 알아야 그 이후에 나오는 논의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책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왕이에요. 이거 사실은 왕관 벗기고 혼자 그냥 다른 그림으로 가면 데보시오 모데르나라고 해서 종교개혁 직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왕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은 건데 일반 서민들까지 이러고 있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 가면. 혼자서 성경 펴놓고 기도하면서 신으로부터 영감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루브르 궁전에 있는 독서대요. 왕인 개인 독서대입니다.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니콜 오렘이라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처음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14세기 천재 학자입니다. 누구는 아인슈타인이다. 뭐 누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과학 쪽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죠. 천문학이라든가 수학 이런 쪽에서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줘요. 성직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체계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샤를 오세가 시키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번역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나키, 올리가르키, 영어로는 올리가르키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데모크라시 이런 말을 프랑스어로 맨 처음에 번역해낸 사람이에요. 모나시, 올리가르시, 데모크라시.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지금 우리가 영어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되는데, 자, 니콜 오렘, 아까 얘기했던 그 니콜 오렘이 번역한 아리스토텔레스, 사실은 정치학 말고 정치학, 경제학, 이제 경제학은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안 썼는데 썼다고 생각했어요. 정치학, 경제학, 윤리학, 이걸 한꺼번에 모아둔 책에 있는 권두하예요. 니콜 오렘이 샤를 오세한테 바치고, 아니죠. 샤를 오세가 니콜 오렘한테 야, 이것 좀 번역해봐.
번역하고, 그죠? 다시 번역한 걸 들고 와서 왕에게 바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치학, 경제학, 윤리학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수신, 제가, 치국까지예요. 윤리학은 수신, 경제학은 제가, 정치학은 치국이죠. 평천하는 없습니다. 평천하는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인 거죠. 원래는. 그다음에 라올드 프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왕에게 바치게 되는데 영어로 아니 불어로 성경 번역은 진짜 오래됐었어요. 사실은 이제 샤를 5세 아버지인 장 2세 때도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었고 새로 이제 막 이렇게 화려한 그림을 넣은 성경을 다시 이제 제작한 거죠. 뭐 아까 봤던 샤를 5세랑 굉장히 다르죠. 실제 뭐 샤를 5세이 아니죠. 샤를 5세가 아니죠. 솔로몬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라울드 프렐이 또 이제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사람이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에서 어거스틴 이럽니다. 미국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쓴 신국론, 키비타스 데이. 이거를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그 앞에 또 건두아에 신국론과는 전혀 상관없이 샤를 5세의 왕권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종합해낸 이 그림을 앞에 그려넣습니다. 아니, 저 그림이 도대체 뭔데? 왕권 이데올로기가 이런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제 가장 간단하게 볼 게 이제 붉은 왕기, 오리플람이라고 하는데, 오리라는 건 이제 금이란 뜻이에요. 그죠? 플람은 이제 플레임입니다. 황금처럼, 황금의 색을 갖고 불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새겨 넣은 그런 붉은색 바탕에 깃발이고, 원래는 생드니스 도원에 이제 포장되어 있는 거고, 생드니는 성 디오니시우스인데, 이제 생드니는 프랑스 왕실의, 수호성인이죠. 그죠? 자, 그걸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많은 전투씬에서 프랑스군은 다 이거 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이제 승리를 뜻하는 거죠. 그죠? 신의 가호로 승리를 이끄는 프랑스군. 그다음 백합문장, 세송이의 백합문장. 뭐 여기도 들고 있고, 뭐 이거는 이쪽이죠. 저쪽에 여기서 이거부터 해서 저쪽까지 이어지는 건데, 뭐 주황발이라고 하는 은자가 뭐 저런 걸 받아서 이제 프랑스 왕과 뭐 바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저 세송이의 백합은 뭐 간단하게 하면 불패를 뜻합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재밌는 게 이제 요 그림이에요. 사실 이제 여기 있는 건 클로비스의 일대기를 그린 거예요. 클로비스가 왕이 되고 성자 레미로부터 이 성령이 물고 온 성유죠. 성유에 의해서 도유식을 받는 장면.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앞에는 연주창 치료하는 모습이에요. 자연적인 혈통으로서 왕이 되고 신의 은총으로 도유식을 받고 그래서 기적 능력이 생겨났다. 요겁니다. 신성한 혈통, 도유식은 기적 능력. 이렇게. 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딱 체계화시킵니다. 굉장히 난삽하게 여기저기 막 그냥 흩어져 있었던 이런 왕권 관련 이데올로기를 쫙 종합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샤를 5세가 보여주고 있는 왕권의 모습들이었어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성공, 영토 회복, 똑똑한 왕, 신성한 왕권, 그 다음에 파리 도시 정비 등등등 해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80년에 샤를 5세가 죽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죠? 샤를 5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샤를 5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분회의도 안 하고 계속 세금 걷었는데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왕국 회복하느라 그런 거니까 나 죽으면 거의 다 회복했잖아. 이제 잉글랜드 다 물러갔잖아. 그러니까 나 죽으면 세금 철폐해 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고 죽습니다. 세금은 철폐됐을까요? 문제가 되죠. 계속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필 또 유언하면서 그래 자기가 이러다가 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샤를 5세는. 이렇게 가혹하게 가렴 주고 하면 나 지옥 간다. 그래서 유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살아남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 세금을 계속 걷어야지 왜 안 걷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특히 그 세금, 국가 재정에서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가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 귀족들에게 이제 영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지보다도 이 국가 재정에서 흘러 들어오는 지금식으로 하면 사업비가 더 큰 수익이 됩니다. 이걸 따내는 거예요. 국가에서 무슨 정책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지원할 사람 하면은 이제 우죽순처럼 달려드는 것처럼 자, 우리 이제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전쟁 맡을 사람 하면 이제 귀족들이 나요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왕이 전쟁하자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한 100년 전쟁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전쟁할래. 내가 사업비 따낼래. 내가 연금 받을래. 그러면서 귀족들 간에 파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필립 4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귀족들은 왕권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죠? 루이 10세 때 그런 거죠. 안 들었고 나는 내 동네 가서 살 거야. 중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왕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거였다가 왕이 걷어두는 이 세금에 의한 국가 재정이 어마어마하고 오히려 자기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보다 자기를 더 먹여 살리는 그런 재원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죠. 다 파리로 눈을 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세금을 철폐하는데 동의를 할까요?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위기의 전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샤를 5세의 이제 그 아들이죠. 샤를 6세. 1380년에 12살의 나이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샤를 5세가 유언한 대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국에서 이제 도시 봉기가 발발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국왕의 숙부들이 이제 국왕이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샤를 5세가 죽고 나니까 샤를 6세의 숙부들, 그러니까 샤를 5세의 동생들이죠. 이 어린 조카 왕을 두고 숙부들이 막 그냥 흥분해 있는 겁니다. 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 왕을 끼고 이 조카 왕을 끼고 세력을 얻어볼까? 그래서 국정을 장악하고 국가 재정을 장악하면 그 재정 자기 것으로 막 쓸 수 있는 거죠. 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철폐되면 안 돼요. 국가 세금. 자, 국왕의 숙부들 앙주 공작 루이, 베리 공작 장, 부르고뉴 공작 필립 이렇게 있습니다. 3명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카 어린 12살의 왕이 굉장히 왕권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 사이에서 이 대귀족들 간의 국가재정 또는 국정을 좌우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자, 이제 학술적으로 이러한 이제 상황을 바스타드 피덜리티, 사생아 봉건제라고 부릅니다. 원래 지방분권적인 봉건제랑 다르다는 거죠. 위아래로 서열을 매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성을 맺고 이런 점에서는 피덜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피덜리즘 또는 피덜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방분권적으로 가는 피덜리즘이 아니에요. 중앙으로 향해 있는 피덜리즘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절대왕정 시대의 클라이언텔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줄 설까? 나는 루이한테 줄 설까? 장한테 줄 설까? 필립한테 줄 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샤를 6세예요. 지금 나이 좀 들었을 때 이제 모습이고, 이제 삼촌들입니다. 루이, 둘째 삼촌. 그러니까 첫째 삼촌이죠. 그 다음에 셋째인 둘째 삼촌. 막내인 막내 삼촌. 그죠? 장 2세가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아버지랑 끝까지 싸우면서 끌려갔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내 아들은. 부르고뉴 공작 필립.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리에서 마이오 땅에 이제 봉기라는 것도 일어났었고, 마찬가지로 플랑드르에서도 도시 반란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 유언에 따라서. 82년에는 이제 플랑드르 백작을 도와서 프랑스 왕의 군대가 가서 이 봉기군을 모두 진압을 하게 됐죠. 그렇죠? 여기 이제 플랑드르 백작 깃발이 있는데 사실은 백작은 프랑스 왕정이 도와준 국에 있었던 거고 도시민들의 반란이었습니다. 그죠? 대포가 막 등장하고 있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15세기 그림이라. 자, 샤를 6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샤를 6세는 별명이 원래는 르 미앙에메, 빌러비드예요. 또 한문으로 이제 친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왕 이런 뜻이죠. 자, 어렸을 때에는 그 막 숙부들이 막 전행하고 있었어요. 막 숙부들이 지네들이 막 하고 있었는데, 자, 20살이 되는 1388년 드디어 친정,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친정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숙부들 다 저리 가라고 해요. 실각시키고 아버지 때 훌륭한 역할을 했었던 대신들, 마르무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세금 막고 귀족들이 전행하는 것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시도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 숙부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대귀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에 대해서. 자기 건 줄 알았던 거죠. 국가 재정이. 그죠? 특히나 동생이었던 오를레안 공 루이라는 자기 동생도 저쪽 그 숙부들이랑 같이 꿍짝꿍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갑자기 샤를 6세가 미칩니다. 1392년 8월 5일. 친정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이제 지금 뭐 어떤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아버지처럼 잘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적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변에. 파리에. 그걸 다 뚫고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막 이러면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붙는 별명은 르폴, 더 매드예요. 그죠? 미친 왕 샤를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막 귀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지네들끼리 파벌 형성하면서 국가재정 이제 농단하기 시작하고. 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옛날식으로 그대로 과세 체제를 이끌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좀 완화시켜서 사람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냐, 이런 이제 명분을 내세우는 귀족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일방적인 과세 증대, 이거를 그대로 끌고 나가려고 했던 게 동생 오를레안 공작 루이예요. 그리고 좀 너무 그러지 말자, 사람들 좀 봐주자라고 했던 게 부르고뉴 공작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근데 오를레안 공작은 좀 있으면 이제 암살당합니다. 1407년에. 그죠? 그러면서 이 사돈 집안이었던 아르마냥 집안이 이제 오를레안 파벌을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마냥 대 부르고뉴라고 하는 긴장 관계가, 파벌 투쟁이 형성이 됩니다. 자, 왼쪽의 그림이 이제 샤를 6세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르망이라고 하는, 르망 옛날에 자동차 이름 르망 있죠. 그 도시 주변에 있는 숲이에요. 그 이 숲을 지나는데 갑자기 무슨 허름한 그 넉마를 걸친 노인네가 지나가다가 왕한테 인사도 안 하고 너 속고 있어? 그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얘네들한테 뭐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를 배반할지도 모른다.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던 이 샤를 6세가 갑자기 돌아버려갖고 또 무슨 까미의 메르스가 태양 때문에 사람 죽인 것처럼 태양이 쨍쨍할 때 갑자기 미쳐갖고 주변에 있는 자기 시종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너 주변 사람들이 너 이제 배반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발작이 시작됩니다. 또 정신이 돌아왔다 나갔다 그래요. 잠깐 돌아왔을 때 1393년에 겨울에 할 일도 없으니까 무도회를 엽니다. 뭐 샤리발이라고 해서 괴물 분장을 하고 지네들끼리 막 낄낄거리고 노는 거예요. 귀족들이. 자, 그런데 이 풀이나 지푸라기로 만든 이 괴물 분장에, 그것도 샤를 6세가 입은 그 괴물 분장에 누가 불을 넣어요. 타 죽을 뻔합니다. 샤를 6세의 광기는 이제 더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다시 샤를 5세가 가까스로 복구해낸 왕권과 프랑스 영토는 다시 한번 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사실은 이 다음에 이제 같은 시기에 있었던 잉글랜드의 상황인데, 시간 문제로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잉글랜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볼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질문을 간략하게 받도록 할게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10분 정도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네. 뭐 질문 더 없으면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못한 부분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해주신 홍용재 선생님과 참가해주신 수강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